백지장도 맞들며 났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박,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회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번외편을 통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 저희가 북고고전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지금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 북고고전의 향유교례와 같은 이 거대한 센터 중심 들바람님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 북고고전의 상괭이? 꿈박님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책 얘기 관련해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좀 드리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못한 얘기 해야 되죠. 일단은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지난주에 업로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좀 저희가 다들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게 아니고 좀 더 숙고된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했다고 뻥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뻥을 쳐도 좀 약간 고급스럽게 좀 뻥을 쳐드려야 합니다. 제가 좀 사고를 내서 아니죠?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 관리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실 건 없어요, 부모님. 아무튼 오늘하고 다음 주 방송 저희가 또 그만큼 더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번외편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들바람님? 사실 이 모비딕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말 쾌개전 얼굴. 어떻게 그거는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고 모비딕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모비딕만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역시 향유고래 그게 아니고 역시 우리 북고고전의 향유고래 이게 읽고 나서 정리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깊이 있는 소설책이라는 내용들이 평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깊이 있게 못 읽고 있지? 나는 이런 상징을 왜 나는 읽으면서 캐치를 못하지? 저 문학평론가들은 어떤 상상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결국 그 깊이를 찾으셨어요? 아니죠 전혀. 우리 들바람님은 충분히 전혀 그러진 않고 겸양의 표현을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이 그동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쭉 지내왔죠. 오직 모비딕만. 그리고 오직 모비딕과 우리 청취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분은 원래 절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원래 또 신앙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 저런. 그럼.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꿈만으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귀여운 상괭이로서. 귀엽게. 발랄하게. 귀엽고 발랄하게. 이거 참. 그렇게 즐기다가. 그냥 멍 때리다 왔어요. 결론은 멍 때리다 오셨다네.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아무튼 한 달 동안 모비딕이 항상 옆에 있긴 있었죠. 항상 머리맡에. 그쵸, 머리맡에. 손 집히는 곳에. 이렇게 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아무튼 모비딕과 한 달을 보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모비딕과 한 달을 보냈는데, 저도 그래요, 진짜. 모비딕과 한 달을 보냈어요. 이게 두꺼워서 한 달을 보냈다는 건 결코 아니고, 아무튼 즐거운 독서 시간을 보내왔다. 오늘까지 만나기까지. 얘가 이제 좀 뚱뚱해서 들고 다니기가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왜 출판사를 얘를 1, 2권으로 분리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마케팅에도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리하였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이 작가정신 출판사에서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듣는지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어렵게 헤쳐 읽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이 얘기가 자꾸 나오겠지만 참 좋은 책이었다. 내가 그동안 이 젊었을 때 모비딕을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의 실패가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책 얘기를 시작하면은 뭐 항상 저희가 그렇지만 항상 물리적으로 항상 외모부터 한번 이렇게 쓱 스캔을 하고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저희 세 사람 모두 작가 정신 버전의 모비딕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출판사가 작가 정신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워낙 그러니까 출판을 한 곳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 왜 이렇게 또 작가 정신? 저희가 또 우연히도 저희가 짠 거 아니죠? 일단은 작가 정신 자꾸 얘기하면 뭐 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자꾸 그래? 근데 좀 이 책을 선택할 때 우리 모비딕을 읽자. 그리고 예전 책을 찾아봤는데 없어졌고 새로운 책을 찾아보자 했을 때 눈에 확 띄는 게 사실 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표지. 예. 이 표지의 참 저는 이게 원래도 고래눈. 고래눈의 상하에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물고기들이 눈앞을 지나가는. 그죠. 이 어마어마한 모비딕이라는 큰 고래를 상징하는 책처럼 디자인한 게 의외로 괜찮았다. 물론 뭐 우리가 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 모비딕을 번역하신 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 모비딕 번역본이 그나마 최근에서는 가장 괜찮은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딱 표지도 보고 물론 글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특히 이 띠지를 보면서 와 출판사가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좀 느낀 게 자꾸 내가 출판사 얘기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보면은 최고의 번역으로 만나는 국내 유일 완역본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 사실 국내 유일 완역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툭하면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맞느냐? 아니 국내 유일 번역본 무슨 표현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모비딕이 사실 거의 한국어를 쓰는 번역가가 원문을 번역하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출판된 책을 중역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작업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이따 꿈밤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번역가께서 어쨌든 이게 완역을 하신 게 이게 거의 국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 김석희 번역가의 작가 정신판 그리고 이제 황유원 번역가의 문학동네판 두 가지를 좀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릴 때 이 책을 못 읽었던 이유는 번역의 문제였다. 이렇게 한번 과연 펼쳐보면서 제가 또 여기서 이제 그 북구고전의 상경이로서 유머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표지를 딱 봤더니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이랬어요. 고래눈으로 처음으로 딱 보이셨나요? 저는 보고 이게 뭐지? 3초쯤 있다가 눈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눈으로 안 보이셨나요? 눈 옆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지? 창인가? 작살이네? 그 다음에 옆에 되게 조그맣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세가 좀 웃겨. 초등학생 그림처럼. 그래서 맨 처음 저는 이 표지를 보고 그 사람 포즈를 따라했어요. 그치?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나? 우리 방송 이럴 때는 유튜브로 해야 돼. 이게 되네? 이렇게. 뭐 있습니까? 유머러스하게 살아야죠. 오늘 솔직히 좀 피곤했는데 피로가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상경이로서 역할을 한 것 같네요. 네.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꼬마님께서 또 상경이 같은 무쌍 아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2011년 5월 16일에 이 초판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책이 원래 이제 1851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원래는 160년 만에 한국어 완역본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번역가를 빼놓고 우리가 이 모비딕을 얘기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우상 상괭이 뿡밥 선생님께서 네. 예, 김석희 번역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뭐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보셨다고. 네. 예. 김석희 번역가가 제주랑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주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느 혹시 건가에 제주 일고 나오신 분?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원희룡 지사와 동문이에요.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선배. 아, 고등학교 선배가 되십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어쩌다 보니. 혹시 그러면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네. 자랑스러운지 안 스러운지 저는 몰라요. 네. 그냥 우리 선배님이. 저는 몰라요. 이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이분을 잘 모르고. 같은 학교로 나와도 이렇게 다른. 그렇죠. 아니 뭐 책을 사랑하시는 건 똑같으니까. 네. 아무튼 제주일고를 나오시고 서울대를 나온. 서울대면은 또 혹시 우리 저 꿈밤님하고 이제 네, 아무튼 함께 지내시는. 네. 그래서 제주 분이었고 현재 제주에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소설가이자 번역가. 저희는 이제 그 로마인의 이야기를 번역한 시오노 나나미 많이 알고 있는데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소설을 직접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1988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등단까지 하셨군요. 네, 그때 등단을 했던 그 소설집 제목이 이상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패러디작. 패러디로. 네, 패러디작으로 해서 등단을 했고 그 다음에도 한 소설을 몇 편 냈어요. 그러다가 98년에 마지막 소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일에 거의 매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 첫 작품도 1988년에 나왔어요. 첫 소설 등단할 때. 그 작품이 뭐였냐면 김석범 화산도. 깜짝이야. 네, 김석범 그 제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화산도. 그렇죠. 번역을 해서 그게 첫 번역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을 정말 유명한 소설들 많이 번역해서 한 300편 안팎의 번역을 했다고 하고 뭐 저희가 엄청 다작을 하신 분이에요. 로마인 이야기 뭐 번역가 이름을 기억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알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런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2006년에 제주로 돌아와서 지금 애월에 살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애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지역에 몇 분이 해가지고 애월 문학회 뭐 이런 게 결성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걸로도 활동을 한다고 하시고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들바람님의 어떻게 학연을 어찌어찌 이용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학연 지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지 하지만. 이런 훌륭하신 번역가, 사실 작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번역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역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받는 번역가가 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마침 우리 고장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우리 저 작가 정신 관계자분께서 혹시나 뭐 좀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번 좀 다리를 놔주시면 뭐 저희가 뭐 굳이 한번 만나는 걸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애월로 다시 이제 귀향을 할 때 이삿짐을 챙겨봤더니 책이 한 10,000권이 있더라. 다 들고 올 수 없어서 한 3,000권 정도 기증을 하고 왔는데 막상 왔더니 이게 또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를 일부를 애월 도서관에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증한 도서를 이제 뭐 김석희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도 참 제주와 그러니까 제주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랑은 또 이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공 자체를 이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국문과로 학사 편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번역한 소설을 보면 아까 그 화산도 얘기를 했지만 뭐 영어, 일어, 불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언어 감각이 있으시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언어를 그러니까 보통은 무슨 하나의 언어를 번역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곁다리지만 이분이 언어를 잘하는 건 제주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불어, 일본어, 제주어. 제주어가 상당히 고대어에 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거기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책 번역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아마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번역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거하고 그 해당 지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두 가지 중에 저는 굳이 고르라면은 좀 약간 해당 지역 독자에게 가까운 그런 언어의 번역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번역가 분께서는 그거를 이제 뭐 저공비행이다. 원문에 가까운 거를 저공비행이고, 해당 국가의 독자, 해당 언어권의 독자에게 가까운 거를 이제 고공비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김석희 번역가님은 좀 약간 그러니까 고공비행에 좀 약간 가까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할 거면서. 스터브, 2등 항해사 스터브가 처음에 이제 그 에이헤브 선장과 마주쳐가지고 좀 장난을 치다가 혼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개새끼라는 표현을 그냥 썼어요. 개새끼라는 표현을 그냥 써가지고, 아유, 저 선장님 그런 식으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0번이라고 불러줄게. 당나귀 새끼, 노새 새끼, 나귀 새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형님 내 스타일. 찰진 표현.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아무튼 이 모비딕이 사실은 저희가 읽을 때도 이게 일단 분량 자체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이제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기술이 되고. 뭐 소설 같다가 희곡 같다가 뭐 서사시 같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번역된 문장을 보고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느껴지기에도 이게 진짜 원문을 봤다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약간 문체, 문장 형식들일 거라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김석희 번역가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보통 한 권 번역하는데 한 뭐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뭐 6달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200자 원고지로 3,500매? 3,500매. 오. 그 정도로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무슨 한 인터뷰한 자료를 봤는데, 인터뷰할 때 직접 표현을 하는 게, 문체의 박물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비유, 상징, 뭐 축약, 뭐 이렇게 뭐 앞뒤가 바뀌는 뭐 도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사람이 이제 선원 출신이잖아요. 전문 작가가 아니라 선원 출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문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번역하는데 까다로웠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허먼 멜빌의 교육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참 번역가 분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선원이 쓴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읽을 때는 굉장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고급진 느낌도 있고 문학적으로 굉장한 뛰어난 비유다 이런데 원문도 그랬을까? 오히려 이게 번역이 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색채가 나온 것 중에 특히 희곡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도 영어 소설을 쓰는 그 영미 소설가들은 셰익스피어나 그런 셰익스피어 희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레미제라블도 보면 그런 희곡적인 문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도 1800년대 썼으니까 아마도 그런 좀 영향을 받지 않은 생각을 좀 하긴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양한 패턴의 문장을 번역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맞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다, 때려치려고 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아무튼 아주
뭐죠? 심도 있는 번역을 한 결과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로마인 이야기를 번역한 김석희야. 맞아. 내 네임밸류가 있어. 야, 내가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이제 앞으로 남은 작품은 좀 어려운 걸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딱 맡았는데 야, 이거 토가 나올 것 같아. 아무 생각해도 안 돼. 이거 나의 이름값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지지선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로마인 이야기도 권수가 한 10대권, 그렇죠. 15권 정도가 되는 그 길이로 보면 양으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모비딕보다 많은 양인데 오히려 모비딕이 더 번역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아까 문체박물관 그만두고 싶었다 할 정도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석희 이 번역가 옴기니에를 엄청나게 저희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이 작업을 이렇게 비유한 말이 있는데 번역은 장미밭에서 춤추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장미밭에서 춤을 추면 미친 죄송합니다. 만날 때 빼고 만나. 약간 뭐 고통 속의 쾌락, 거기에 번역의 매력이 있다. 그런 또 이제 그런 매력에 빠져가지고 번역을 계속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참 책을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허먼 멜빌이 직접 본인이 도서관에서 고래와 관련된 표현을 다 채록을 한 부분이 거의 한 몇십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김석희 번역가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넘겨가지고 읽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첫 문장이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명한 문장인 줄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문장이더구만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콜미 이슈마야. 뭐라고? 왜 갑자기 다시 한번 번역 얘기하는데 갑자기 원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문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체를 그래서 영어 하니까 갑자기 발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첫 문장 자체가 좀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봐도 뭔가 좀 독자들을 바로 극으로 확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첫 문장이 정말 내 이름은 이슈메일이다. 이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이슈메일 정도로 해두자 라는 표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들 읽으셨습니까? 그 첫 문장 보시면서. 사실 이따가 우리가 낭독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거기를 제가 읽고 싶었어요. 읽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모비딕에 대한 흐름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럴까요? 그럴까? 아무래도 모비딕은 그래도 소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그렇죠.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비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비딕과 관련된 모든 연관 검색을 저희 북어고전에서 한번 다 얘기를 해보겠다. 모비딕 치니까요. 모비딕 줄거리, 모비딕 교훈, 모비딕 선장, 모비딕 뜻, 모비딕 결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제가 줄거리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 화자인 이슈메일이요. 포경선에 탑승을 하기 위해서 부두로 떠납니다. 배를 타지 못해서 여인숙에서 하루 묵게 되죠. 근데 여인숙 주인이 공교롭게도 그날 빈방이 없다면서 작살잡이를 함께하는 어떤 이교도와 함께 방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굉장히 해프닝이 좀 벌어집니다. 이 이슈메일과 퀵회그 사이에 결국 이제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하고 함께 어떤 포경선을 탈까 차례차례 찾아보다가 결국 피쿼드호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쿼드호의 출항을 앞두고 이상한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거 선장 누군지 아느냐? 에이헤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자꾸 뭔가 침울하고 암울한 소리를 하길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무시를 하려고 했으나 출항을 했습니다만 한동안은 에이헤브 선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이헤브는 분명히 배 안에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항해사들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전달할 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판 위에 등장한 에이헤브, 풍모가 섬뜩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다리가 없어.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는 이슈메일. 자, 그런데 처음으로 조우하는 게 이제 바로 2등 항해사 스터브입니다. 스터브가 깐죽대다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무슨 새끼 욕을 쳐드십니다. 어느 날 에이헤브 선장이 모든 선원들을 배 위에 집합을 시키죠.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금화를 주겠다 라면서 그 에콰도르의 금화를 마스트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항해의 목적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낀 1등 항해사 스타버. 우리의 항해의 목적은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어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알 수 없는 분위기, 이 본인도 알 수 없는 뭔가 선원과 선장들의 엄청난 이 끌어오를 듯한 복수심에 휩쓸려 가게 되죠. 자, 지나가면서 결국 바다를 항해하면서 저희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9척의 이렇게 배를 만나게 돼요. 사실 이 피코드호 자체가 하나의 사회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회, 다른 사회와의 연결점이 다른 배를 만날 때밖에 지금 없는 거죠. 어느 날 결국 태평양에서 모비딕을 발견해가지고 3일 동안 추격전을 펼칩니다만은 선장은 밧줄에 목이 걸려서 바닷속으로 끌려가서 죽고 모비딕이 굉장히 괴력적인 힘으로 이제 배를 들이받아가지고 모두가 사망을 합니다. 한 사람 빼고 이슈메일, 하자. 왜냐? 너는 이 끔찍한 비극을 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데, 자, 아까 첫 문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슈메일 정도로 불러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재미있어요. 이게 또 마지막 문장이 그 배는 꾸불꾸불 항해하고 있던 레이첼호였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고아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슈메일의 구조 상황만 얘기하고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고칼 연습 여러 번 했나봐. 그냥 매끈하네. 오늘 잘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참 칭찬을 받고 사는 고칼입니다. 자, 어쨌든 스토리는 이 정도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작품의 모티브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티브? 이게 뭐 약간 실화를 근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비딕이라고 고래 이름을 그렇죠.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모카딕이라는 이런 약간 위협적인 고래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모티브로 삼아서 쓴 소설이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허먼 멜빌이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는 과정이 저희가 저번에 번외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영화 하트 오브 더 씨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게 돼 있죠. 실제로 이제 1820년에 미국의 포경선 그 에식스호라는 배가 그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앞 3,700km 해상에서 정말 이 공격으로 침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진짜 정말 선원들이 보트 세대에 나눠 타가지고 표류를 했지만 결국 5명이 숨지고 7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식인에 의해서 희생이 됐고 95일 만에 8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모티브를 따서 서술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은 나오진 않죠.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잠깐 제가 순서가 좀 약해갖고 사실 제가 이 모비딕을 읽으면서 네. 이 모비딕을 처음 썼던 이 1851년 나왔을 때 이 작품은 흥행에 실패하잖아요. 아 그렇죠. 3,200부 정도만 흥행에 실패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 허먼 멜빅은 소설을 쓰다가 소설가로 절필을 하고 세관공으로 나중에 삶을 마감하죠. 그래서 솔직히 모비딕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스토리만으로 봤을 때 그 성공할 수 없는 작품일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도. 그리고 또 지금 읽어봐도 스토리가 여기 이 책의 띠에 보면 모험 소설이 전율적인 모험 소설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험 소설적인 그 스토리 전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배를 타고 가서 고래하고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통상적으로 배라는 그 긴장감, 선장과 선원들의 그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선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이런 긴장감 기본적으로 이 배에 관련된 영화나 소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모비딕이 실제로 스토리만 본다면 그렇게 긴장감은 없어 보인다는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출항을 했고 선장이 집요하게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해 서 계속 추구를 했지만 일부 선원들은 반대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선장이 가라고 하면 가요. 이 선원은 배는 그 안에서 모든 사법권을 그 선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권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결국은 공격을 받고 죽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끝나는 거라서 그렇게 막 긴장감 있는 그 스토리 전개는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중에 미국 영미 문화권, 특히 영어로 소설을 쓰는 지역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비극 문학의 상징이 됐을까라는 생각은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가능성 스토리만 본다면 이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우리도 이 모비딕이 작가 정신에 나온 책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팔리지 못한 책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책은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스토리만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판사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스테디셀러다. 스테디셀러겠죠. 꾸준히 나가고 맞아요. 있다. 스테디셀러 맞아요. 근데 이게 대박날 책은 아니다. 폭발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읽고, 특이하다.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막 달리다가 무슨 영화처럼, 끝! 뭔가를 향해 가고. 왜 영화들이 좀 그렇잖아요. 완전 이렇게 절정의 이제 최고치에 하다 끝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맨 마지막에 여기 핵심인 향유 고래를 그 모비딕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는 최종적인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그 클라이막스가 작품 맨 끝에 나와요. 그것도 700페이지에서 그 부분은 한 많지도 않아. 20초? 40초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끝부분에 나와가지고 침몰해. 침몰하고 침몰한 이후에 뭐 그다음 큰 자세한 기술도 없어. 그냥 끝이에요. 이게 특이했고 두 번째는 뭐가 특이했냐면 왠지 제가 이펙트로 쓸 것 같아. 끝. 두 번째는 뭐가 특이했냐면 이 소설은 마치 제가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이었냐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스토리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해요. 뭐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랬고 그래도 걔는 있잖아. 막 그 스토리하겠다. 걔는 어떤 애냐면 걔가 이런 히스토리를 가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내 판단이 들어가. 내가 볼 때는 얘가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아. 판단을 하다가 다시 스토리가 나오다가 나 그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 인생이란 말이야. 별거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옛날에 소설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갑자기 국장이 저기서 딱 나와. 그래도 제가 저기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막 그래서 막 그 상황을 막 묘사하고 설명해.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인생 난 좀 이쯤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아주 신나고 있는 우리 듣고 오전에 상경이 콩밥님의 근데 대충 이 흐름이 뭔지 알겠죠? 맞아요.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성격에 대해서 뭔가 묘사하다가 내 판단이 들어가다가 철학적으로 막 이거를 해석하고 막 거대 담론을 얘기하다가 다시 스토리로 가다가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어떤 잘 짜여진 플롯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한테 뭔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그 두 가지 지점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기존에 읽던 소설과는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이제 700페이지가 넘는 거의 680페이지 거의 700페이지가 달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좀 지루할 새는 없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너무나 디테일한 TMI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그것도 뭐 약간 지루해지려고 하면 그 다음 다시 넘어가고 해서 뭔가 대화를 듣는 느낌? 이야기를 듣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게 이제 장르 변화일 수도 있고 소설 기법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읽으면서 책은 두꺼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테일하게
배의 얘기도 나와, 고래 종류도 나와, 네. 작살의 종류도 나와. 제 머리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결국은 상상력이 이제 안 발동 안 되니까 찾아봤어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러나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한 책은 없나 했더니 마침 또 작가 정신에서 오늘 작가 정신이 없는데 똑같은 버전으로 그러면 작가 정신에서 전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비딕에 책을 냈는데 일러스트가 있는 책을 냈어요. 똑같은. 근데 이게 최근에 일러스트 낸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일러스트 작가는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이 일러스트를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와요. 배의 위치, 배의 돛대의 위치, 앞돛대, 뒷돛대, 그리고 거기에 뭐 구체적인 장치들, 도르의 얘기들, 창에 그런 걸 그림으로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읽기 힘든 작품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작품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허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이... 아니 이분은 완전 장르물,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장르물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경험도 또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포경선에도 직접 탔었고 해군에도 있었고 심지어 식인 풍습이 있는 폴리네시아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이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이만큼 정확하게 그렇죠. 전달하는 작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 얘기를 우리 기자들로 얘기하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했던 내용들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재밌는 작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비딕 빼고는 허먼 멜빌의 작품을 읽어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을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찾아보면은 거의 이런 선박과 관련된 상상과 관련된 그런 그 안에서의 어떤 세계를 그린 그런 글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왜 그런 어떤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쓰는 글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배 자체가 어쨌든 아까도 이제 우리 들바름께서 얘기해 줬지만 허먼 멜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가장 자신 있는 소재이기도 했고 배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좋아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비딕의 피쿼드 호에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선원들, 다양한 계급,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상징하고 좀 거기에서 뭔가 교훈적이고 좀 뭔가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좀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식 연설에 보면은 인생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 점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어보면은 멋진 그림이 되어 있다. 대충 그런 졸업 연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 졸업 그러니까 연설인데 이 진짜 허먼 멜빌이 이런 어떤 장르물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탔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가지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탔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생계를 위해서 뛰어든 어떤 이 선원 생활이 나중에 본인의 참 의도치 않은 이런 재능으로까지 또 발현되는 걸 보면은 참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고칼님이 좋아하는 한국 소설가가 김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맞아요. 김훈 작가가 글 쓸 때 특정 소재를 쓸 때는 그 소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소재가 있는 곳에 가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가는 자기가 가난해서 그냥 어선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소설을 진지하게 쓸 수 있는 그 영향력은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바다와 배와 그리고 이 고래에 관련된 기술은 백과사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뭐 읽을 때도 좀 그렇게 바뀌는데 일단 뭐 약간 나중에 캐릭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 선장에 대해서 이슈메일이 계속 뭐 편집증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 작자가 약간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고래에 대한 그런 뭐 생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자료를 찾아가면서 맞습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이 방대한 양을 쓰는 거는 그 정도 성향이 없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그런 도서관에서 고래 관련된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발췌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참 대단한 학자가 아닌데 이 정도로 연구하고 기술하고 썼다는 거는 말한 대로 아주 편집증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이 사람이 성향적으로 디테일한 작가다. 이런 시각도 좀 한번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처음에 모비딕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소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도서관에서는 이제 수사나 뭐 고래학 관련된 분야 서적으로 이게 처음에 분류됐다고 했는데 뭐 제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가 포경 산업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정말 뭐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에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만 이제 낸터컷이라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 그 대규모의 채용 그리고 장기간의 조업을 통해 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를 분배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의 핵심을 정말 농축시킨 그런 게 바로 이제 포경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고래를 다뤘지, 왜 고래를 다뤄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지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가적인 어떤 저널리스트적인 그런 마인드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외 얘기인데요. 사실 이건 해양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도 가는 게 일인데 이건 제가 혼자 이게 다른 책 읽다가 우연히 상상을 했는데 아까 포경업, 미국에서 포경업이 상당히 발전한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포경업, 그 어선이 발전한 그 근본은 사실은 그 나무, 숲, 그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해양 그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죠. 하면서 전 세계 대양을 제국주의로 휩쓸었잖아요. 그때 근본이 뭐냐면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배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목재, 숲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재와 숲이 하면서 많이 목재 산업이 다운됐어요. 없어져 버려서 점점 산업이 침체됐는데 그게 또 엔트로피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숲이 아직도 있어서 배가 건조되는 수 있는 자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재가 어선을 만드는 기본이 돼서 이 포경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요. 근데 사실은 이 포경업은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렇죠. 영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책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숲이 그때까지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그러니까 이 포경선이 보통 3년 정도 그렇죠. 대양을 누비면서 고래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큰 어선을 만들기 위한 나무들이 어디 있었느냐? 미국에. 그래서 포경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미국의 숲, 침엽수, 화렵수가 풍부했던 미국의 숲이 그렇게 됐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해서 침체됐고 제국주의도 그렇게 다운됐고 다음 제국주의가 미국으로 갔다라고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연관돼서 나무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봤고 기회에 한 번 더 아는 책 해봤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모비딕과 관련해가지고 본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제 영화 링컨을 봤습니다. 링컨에 보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 영화 링컨은 그냥 노예 해방과 관련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수정헌법 13조를 추진하는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링컨의 그 역을 맡은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그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래를 몰고 온 고래잡이 어부와 같다. 마침내 거대한 고래에 지금 작사를 꽂았지만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해야 하고 꼬리에 휘둘려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몰살당하지 않도록 걱정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시 미국 사회가 포경 산업을 바라보는 게 그냥 수산업의 아주 그냥 일부 한 지류로 바라봤던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뭐 기간 산업이라고 표현하기까지 좀 약간 이상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와 굉장히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겠구나. 이 책에도 그랬겠죠. 그렇게 나오죠. 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기름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불이 발견돼 가지고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를 씁니다만은 이 당시에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쓴다는 게 주로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섭리로 낮 동안은 일을 하고 밤 동안은 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의 기본 원리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트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의 발견이고 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특히 이때는 이제 또 산업혁명 이후에 뭐 어떤 대규모 기계 공장 산업이라든가 또 특히 기계용 윤활유로 그렇게 고래 기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적인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그 고엔트로피 사회로 고엔트로피 사회로 지금 어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생산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근간이 되는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떤 기간 산업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중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국의 전체적인 체제라든지 그때 어떤 그런 뭐 시장 경제라든지 아무튼 이 전반적인 어떤 상징책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포경선 안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적 마인드 맞습니다. 하고 철저하죠. 철저하죠. 돈에 의한 계급들이 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분배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어진 맞아요. 게 기술이 된 아주 상징적인 그렇게 보이는 것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름 포경선을 통해서 획득된 물건 그 기름이 그렇죠.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은 귀족들한테 가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보관 방법도 다릅니다.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채취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아주 나쁜 기름은 우리 선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그렇죠. 다 기술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포경업이라는 건 상당히 산업적인 메커니즘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그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이 신생국이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 발전된 나라를 저 나라에 뭔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저 나라를 좀 더 저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기간 산업으로 맞습니다. 봤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코드호의 출항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선장이 2명이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장부 2명도 알고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는 거예요. 주주가 있고 뭐 AF는 월급사장 그렇죠. 맞습니다. 월급사장이고 뭐 실제로 이 피코드호의 이 소출 그러니까 활동에 따라 가지고 연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남편 잃은 과부들 부모를 잃은 뭐 아이들 그러니까 요런 많은 사람들이 지분을 나눠서 갖는 그런 구조고 그 처음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어떤 이제 뭐 300분의 1, 뭐 700분의 1, 요런 그 퀵회그처럼 이제 작살잡이처럼 정말 핵심 인력, 핵심 인재는 한 90분의 1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포경 산업 자체가 진짜 자본주의의 정말 핵심을 모은 총하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을 주민 중에서도 마을 주민도 그 특정 포경 배에 대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고아, 과부 이 사람들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포경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포경업이 성공하면 자기도 지분을 얻고 이런 게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돼 있는 포경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소설을 디테일하게 썼다는 것도
역시 이 사람이 포경 배를 타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다 연결해서 썼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소설로서도 가치가 크지만 그런 걸 볼 수 있는 점에서도 맞습니다. 범상한 선언은 아니었던 거예요. 시대를 꿰뚫어보든. 네. 네. 근데 허먼 멜빌이 사실은 그 유능한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아무튼 뭐 귀족이었는데 네. 산업에서 쫄딱 망해서 그렇죠. 저기 났고 또 형님이 또 산업 투자를 했다가 또 쫄딱 망했대요. 그 산업 이게 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집안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시각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 여러분들은 혹시 이 모비딕을 접하시기 전에 고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두 분은? 아니요,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보면 최근 현대식 고래잡이는 그냥 큰 철선이 가가지고 철선 앞에 이제 그 작살 네, 엄청나게 큰 있죠. 작살이 쏘는 거예요 그냥. 네. 북구고전 상갱이로성 이야기를 하면 그런 끔찍한. 저에게 고래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작살로 뱃속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피노키오? 고래가 사람을 먹었네? 배에 들어가가가지고 집처럼 살면서 작살을 막 찌르면 배가 막 아파해. 그럼 토해내. 제 이미지의 고래는 그런 거죠. 저는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 고래, 그 잔인하게 죽는 고래를 그렇죠. 많이 봐서 그런지 솔직히 이게 엄밀히 보면 이것도 그런 건데 뭐 이때는 포경업이 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상을 하면 그렇죠. 인간이 정말 상당히 잔인하긴 하다. 그러니까 고래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큰 고래를 상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고래하면 그냥 깨케야 저기 상중이 돌고래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엄청난 큰 고래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엄청난 큰 고래는 저는 그 동화나 만화 속에서 본 제가 사실 사람들이 이 모비딕이 향유 고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로 보면 향유 고래인데 뭐 30m, 40m 향유 고래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엄청 크대요, 진짜. 여기 표지 그림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눈보다 훨씬 작아요. 엄청 크고, 야 진짜 크다. 엄청 큰 거죠. 거대 생물.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참 놀란 게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래를 잡았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아까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셨으면 현대의 포경 산업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사를요. 이 포와 같은 방식으로 쏴서 이게 꽂히면요 폭탄이 터지게끔 돼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게 좀 북유럽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고래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좀 약간 뭐지 하고 좀 약간 괴리감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다를 이동을 하면서 아무튼 물을 뿜는 고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망보는 애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신호로 알리고, 그러면 이제 보트를 내리고, 보트 이제 3개조가 출동을 하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각각의 배에 또 이 작살잡이가 있고, 선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래에 다가가지고, 고래 또 등에다가 작살을 꽂고, 그 다음 과정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고래가 보통 향유고래는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통상적인 고래는 한 100m 정도 수심에서 100m 정도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트에서 작살을 쏘면 작살이 꽂혔잖아요. 그러면 이 고래가 수심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한 100m 정도 들어가다가 힘들면 숨쉬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또 찌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데 향유고래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이 향고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모험이기도 한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아마 덩치도 크고 기름도 중요하고. 고래는 되게 큰데 그 작은 거니까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요 작가 정신에 그 일러스트가 있는 작가 정신, 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한 6명이 이걸 타더라고요. 6명이. 그리고 거기에는 돛도 있어요. 노도 졌지만 돛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돛대도 딱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다 표현이 돼 있죠. 어쨌든 보기에 저렇게 큰 고래를 이런 식으로 잡나라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해요, 진짜. 어쨌든 참 그렇게 잡았다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로 고래를 가까운 만에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래 자체도 되게 겁이 많은 이 포유류다 보니까 먼 바다에 나가면 이제 뭐 범고래, 뭐 상어 이런 포식자들이 있어가지고 만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는 뭐 만에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고래 참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참 친근한 이미지, 뭐 나쁘지 않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모비딕에서 그려지는 이 모비딕 고래의 이미지는 참 정말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다양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고래 자체는 사실 이게 공격적이지 않은 생물 같아요. 포유류잖아요. 그렇죠. 공격력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뭐 낭독하실 부분이라든가 뭐 지금까지 한 부분 중에 혹시 뭐 좀 있을까요, 혹시? 낭독 부분? 네, 낭독 부분. 낭독을 하나 할까요? 그러면 우리 처음 아까 우리 고칼님께서 예, 첫 문장. 네. 세계적인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좋습니다. 제1장. 예.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몇 년 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래도 좋다. 지갑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무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배를 타고 나가서 세계의 바다를 두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내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혈액순환을 조절하기 위해 늘 쓰는 방법이다. 입 언저리가 일그러질 때, 이슬비 내리는 11월처럼 내 영혼이 을씨년스러워질 때, 관을 파는 가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걸음이 멈추거나 장내 행렬을 만나 그 행렬 끝에 붙어서 따라갈 때, 특히 심기증에 짓눌린 나머지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의 모자를 보는 족족 후려쳐 날려보내지 않으려면 대단한 자제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면 나는 되도록 빨리 바다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권총과 총알 대신이다. 카토는 철학적 미사여구를 뇌까리면서 칼 위에 몸을 던졌지만 나는 조용히 배를 타러 간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다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바다에 대해 나와 비슷한 감정을 품게 될 것이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 그렇죠. 약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바다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걸 극복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물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인데 울적할 때 여기서 울적할 때는 번역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울적할 때 바다를 간다. 그리고 난 울적할 때 배를 탔다. 이 작가가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수메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독백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담담한. 이 앞부분은 사실 뭐 해두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느낌, 나는 바다로 가야 되고 배를 탔다 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생각들이 바다를 보고 느꼈던 저의 평소의 생각하고 약간 맞아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가지고 이슈메일이 어떻게 보면 허먼 멜벌 자신이다. 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해두자.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라고 하는 그래. 내일 그냥 해두자라는 표현이 뭔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네, 그렇죠. 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을 누구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직접 겪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란 거를 밝히는 것 자체가 갖는 어떤 두려움.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뭔가를 남기긴 남기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약간 그런 느낌. 나 혼자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더더욱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 안에 오직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인 내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서기에는 뭔가 두려운. 그래서 그렇네요. 일단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라고 얘기를 풀어낸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소설의 첫 문장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문장을 보면은 어떤 화자, 나레이터가 부각되는 문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조세희의 작가의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하면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나레이터에 확 집중이 되거든요.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이름은 어키고요. 5살 난 처음에 그러니까 화자에게 꽂히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풍경에 좀 약간 집중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은혜 카레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버려진 뭐 섬에는 꽃이 피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내 이름을 이슈메일 정도라고 해두자라는 이 첫 문장은 사실 풍경도 아니고 이 모비딕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레이터가 부각되는 문장도 아닌 아까 꿈마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뭔가 굉장히 묘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슈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도 느껴져요. 화자한테 집중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니까.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 이 사건, 이것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안에서의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존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남은 사건의 목격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 그 사건에 집중해.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그거에 별로 의미가 없어. 난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아니 우리 가끔 언론 기사들 보면은 피해자의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누구 사건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이제 좀 그런 거의 경우에 좀 약간 자정해가지고 야 이거 피해자 이름 붙이지 말고 뭐 가해자라든가 범행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사건으로 네이밍을 다시 하자라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취지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의도가 처음일 때 해두자 이게 계속 거슬렸는데 다 읽고 났을 때 느낌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슈메일이라는 그 이름을 여기서 화자의 이름을 이슈메일로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슈메일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첫 단락에서 약간 방랑적이고 그리고 정처 없고 그리고 목적도 없이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떠도는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슈메일을 잡은 것 자체가 물론 여기 이 책에도 뒤에 그렇게 설명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얘기를 그대로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처 없는 사람의 얘기, 내가 그동안 정처 없게 살았는데 내가 겪었던 비극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비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나 역시 나는 뭐 특정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이 화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 작가 스스로 작가가 삶을 그냥 그렇게 방황하면서 뭐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그 비극적인 삶을 쓰기 위해서 여기 도입했던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역시 저희 북구 고전은 문학입니다. 왜요? 엔트로피 괜찮았죠? 왜 그래요? 왜 우리 문학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왜 우리 빨리 읽고 싶은 거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옐로 카드. 제가 하나만 그러면 좀 간단하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포경선을 타겠다고 각오를 하고 낸터컷으로 떠나려는 이슈메일의 어떤 심경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읽으면서 좀 약간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낸터컷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내가 어떤 기분으로 그 대리석 명판들을 바라보았는지 그 어둡고 우울한 날 희미한 빛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간 고래잡이들의 운명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 이슈메일, 너도 저런 운명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든 나는 다시 쾌활해졌다. 이건 어서 배를 타라는 유쾌한 권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래, 내가 탄 보트에 구멍이 뚫리면 나는 불멸의 존재로 출세하는 셈이지. 그래, 고래잡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인간을 영혼의 세계로 쳐놓고 마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매우 잘못 생각해 온 것 같아. 여기 지구상에서 소위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실체일지도 몰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것은 마치 굴조개가 바다 밑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흐린 물을 가장 맑은 공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 내 몸뚱이는 더 나은 내 존재의 찌꺼기일 뿐일지도 몰라. 원하는 사람은 내 몸뚱이를 가져가도 좋다. 마음대로 가져가. 이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 낸터컷을 위해 만세삼창. 구멍 뚫린 보트, 구멍 뚫린 몸뚱이는 언제든지 올 테면 와라. 하지만 제우스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으리라. 굉장히 두려움도 담겨 있고 비장함도 함께 있고 동경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의 이슈메일이 그 전에 이제 상선을 탄 경험만 있거든요. 국영선을 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 복잡다단한 심경을 이렇게 담은 대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이슈메일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뒤쪽에 보면 설명이 나온다고 나오는데 뭐 나중에 읽으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메일은 이 옴긴이의 주, 각 주에 보면 뒷주 후주에 보면 이슈메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 일단 여기 나온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슈메일 구약 성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에서 유래한 인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하녀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방랑자, 세상에서 추방당한 자라는 뜻이다. 이 느낌을 쭉 가져가는 게 상당히 이 화자의 화자가 보는 뭐 앞으로의 얘기들에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약간 우울해. 그리고 약간 그 자체가 좀 비극적이고 또 심지어는 약간 비관적이고 아니면 오히려 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 있어 보이진 않고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묘사하는 게 제가 좀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좀 이상하네 이거. 상당히 좀 센치하시네요. 그렇지. 센치니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모비딕 1부는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2부에서 이 모비딕에 나오는 이제 주요 등장인물, 인물들 간의 어떤 뭐 갈등,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들바람님, 꿈밤님, 우리 저 북고고전에 각각 향유고래와 상대를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오늘 설명 두 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